하버드 시대의 종말과 학술혁명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토론토 대학에서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브로드 커버리지 하이퍼 서비스. 그러니까 보편적 접근성과 초개인 맞춤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이전에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교수와 학생 모두, 선생과 학생 모두 배우고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교육. 지난주에 토론토 대학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중교육, 산업화 시대 대중교육 시스템에서 초개인 맞춤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와 학생 모두 배우고 성장하는 모델.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수들이 성장한다는 문제가, 선생님들이 성장한다는 문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디지털 격차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산업화 시대에는 축소지향적입니다. 보통 환원주의라 그러죠. 환원주의는 과학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죠. 그래서 쪼개고 들어가면은 가장 작은 단위가 큰 단위하고 맞다. 그래서 DNA 분석이라든가 이런 과학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 축소지향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환원주의가 리덕셔니즘이잖아요. 리덕션이 reduce, 이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소지향적. 그래서 과도, 우리가 학교의 전공 과도 계속 쪼개어 왔죠.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경제학, 언어학,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경제학도 계속 무슨 경영학, 이렇게 계속 나눠지고요. 공학도 계속 나눠지고,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서 점점 더, 축소지향적으로, 가는 건데,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디지털 시대는 플랫폼 사회잖아요. 이 플랫폼은 생태계하고 똑같습니다. 플랫폼이 성장하려면은 사회도 일종의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사회든 국가든 기업의 플랫폼이든 플랫폼 사업이든 이것이 성장하려면은 거의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 각자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생태계가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이 죽고 어느 종만 크면은 그 생태계는 결국은 소멸되게 되죠. 그래서 먹이사슬을 형성하더라도 다양하게 모두가 성장하는 모델이 돼야 디지털 시대는 그 플랫폼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지향성이라고 합니다. 확장지향성. 영어로는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스타트업을 하던 디지털 경제를 하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스케일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스케일업이 불가능한 것은 그냥 창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떡볶이 가게를 차린다든가, 아니면 분식점을 차린다든가, 아니면 어디 옷가게를 차린다든가, 이런 것은 확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가게 한 해 안에서 매출을 최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것은 스타트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스타트업은 새로운 기술로,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모델을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업이 되지 않는 모델은 스타트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모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안 하는 것은 스타트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모델은 뭐예요? 온라인 광고, 검색 광고 모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모델이 안 나오면은, 그것은 스타트업이라 안 그러고요. 또 그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채용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스타트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 모두가 배우고 성장한다. 이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한 학생 초개인 맞춤 사회하고도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산업화 시대는 단순했죠. 대량 교육입니다. 대량 교육.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귀족들 그리고 선직자들 위주로 교육을 받았죠. 그 이전에 그 당시까지 산업화 혁명 당시 제가 2편에서 설명드린 하버드 대학이 1869년에 찰스 엘리시 총장이 되면서 지금의 대학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 1800년대 중반 이전에는 주로 성직자나
아니면은 귀족의 자녀들만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보편적 교육이 확산됐죠. 이때 대중교육, 맥스 에듀케이션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효율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초중고든 대학이든 지금의 매스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거고요. 교수나 선생은 이 학생들을 성장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지금 대학이나 고등학교, 초중고에서 다 하고 있는 모델이죠. 근데 디지털 시대는 이게 개별로 선생이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거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변화,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고 이 시스템으로는 학생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교수나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모든 학생이 똑같이 배우는 것으로는 물론 그 중에는 성장이 빠른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개인 맞춤 서비스가 필요한 거고요.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성향에 맞게 교육 방법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게 초개인 맞춤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선생이 하나의 지도 방법으로 모든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나 선생이 기존의 수준에서 머물게 되면은 학생들, 사회가 빨리 변화하니까 학생들도 빨리 변하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을 다양하게 성장시킬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수가 성장한다. 그러면 공부를 하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하죠. 물론 공부도 해야죠. 새로운 기술 배워야 되고 요새 생성형 인공지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배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플랫폼 상황에서는 상호작용입니다. 학생과 선생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에서는 연결이 중요하죠. 연결이. 어떻게 연결을 할 건가. 그래서 학생과 선생이 연결이 되고요. 학생과 학생 간에 연결이 되고 선생과 선생이 연결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지속적으로 선생과 학생이 성장하는, 상호작용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이 왜 더 필요하냐면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은 지식을 전수하고 지식을 배우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제가 대학에 와서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에 산다.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빠르게 생산이 된다. 그러니까 지식이 생산되고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만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절대 이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변화도 빠른 세상에서는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역량을 키우는 거다. 그게 대학까지 그 역량을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년이든 4학년이든 모든 커리큘럼은 그렇게 학생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이것에 맞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수가 강의를 안 하는 수업 설계를 한 겁니다.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생들 스스로 자기 역량과 자기 수준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수들도 이렇게 학생들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성장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수가 끊임없이 성장을 안 하면은 학생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 연결이라 그랬잖아요. 연결을 해서 상호작용이라고. 이것은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수와 교수 이 연결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모든 참가자, 보통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테이크홀더라 하죠. 모든 참가자들을 연결시켜야 돼요. 학부모가 있죠. 학교 조직이 있죠. 학교 교원이 있죠. 즉 교직원이 있죠. 그 다음에 밖에 기업이 있죠. 지역사회, 국가기관 이 모든 것을 연결을 해서 동반 성장의 확장 지원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수와 학생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성장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가 다 연결돼서 학교도 같이 성장해야 되고 기업과 국가기관도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기반으로. 이러기 위해서는 연결을, 이 모든 주체를 연결해서 서로 상호작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 이 교육 혁신은 정말 큰 겁니다. 이게 일개 학교, 일개 기업, 일개 선생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큰 개혁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 교수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는 교수들은 65세가 정년이고요. 선생님들은 초중고 선생님들은 60세가 정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사들은 사학연금을 받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0세에 정년을 한다고 보세요. 그럼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최소한 30년 내지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럼 경제적으로 뭐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예요.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그죠? 무엇을 할 거냐. 이거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 동료 교수들도 제가 연장자니까 이런 조언을 해주면은 전문 교수들한테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정년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별로 급한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하는데 사실 막상 정년을 하면은 60세의 교사를 그만뒀다. 그러면 한 10년은 재밌을 겁니다. 10년은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교사라는 그 사학연금을 받으니까 물론 뭐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다른 국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뭐 여행도 다니고 평소에 이제 교사를 있으면서 못했던 일들도 하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등산을 가거나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은 뭐 몇 개 취미 활동을 하거나 뭐 여행을 다니거나 이것도 몇 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지루하죠. 그럼 인생이 지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100세까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은 교수나 선생 개능에서도 좋은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학생을 성장시키려면 교수나 선생 자체가 성장하는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학생들을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그 역량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선생이 성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학생은 성장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학부모, 학교 조직, 기업, 지역사회, 국가기관도 이런 개념으로 교수와 학생 지원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특히 학교와 학교 연결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학생 개개인 초개인 맞춤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플랫폼 세상에서는. 그래서 학생을 성적으로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다양하게 자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들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학교에서 뭐가 인기가 있다, 이 학과. 그러면 이 학교도
그 학과를 개설합니다. 거의 쫓아가요. 그러니까 전국의 대학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치명타입니다. 산업화 시대는 직업을 쫓아가는 교육이잖아요. 정해진 직업에 맞춰서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직업의 과를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죠.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직업을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쫓아가면은 경쟁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들도요, 우리 학교는 어떤 다양성을 확보할 건가, 어떤 걸 우리 학교의 특징으로 하고 저 학교는 어떤 것을 특징으로 할 건가 해서 이 학교끼리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학생 선발의 의미도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공동 선발을 해서 이거는 이 학교에서 배우고 이것은 이 학교에서 배우고 학생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나는 디자인을 좋아한다 그러면 디자인이 맞는 학교에서 듣고 그런데 나는 컴퓨터 코딩도 배우겠다. 그럼 이걸 다른 학교에서 배우고 한 여러 학교에서 학점을 따는 거죠. 이런 제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간 연결도 다양성 확보에서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맞춤교육, 대중교육에서 산업화 시대에는 보편화를 위해서 대중교육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주 쥐약이에요.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죠. 산업화 시대에도. 그래서 학생 수를 줄여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 그랬는데 이것도 너무 줄이면은 전문가들은 역효과가 난다 그럽니다.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 학습하는 거하고 똑같죠. 개인 교사. 학생들끼리 여러 명이 적어도 20명 정도는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급수 학생 수 줄이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데이터 기술, 데이터 분석의 문제고요. 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초개인 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서 설명드렸던 평가 기준, 단일 평가 기준을 없애야 됩니다.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그걸 채점해서 성적 기준으로 하는 것을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도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 혁신가들은 점수 평가 없는 평가 제도를 연구해 왔어요. 점수는 학점이 올라가는 거죠. 점수는 이 학생이 얼마큼 공부를 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장이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성장이 된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도 성장을 각 학생들의 성장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에 맞추니까 평가 기준이 다 다르죠. 이 학생은 이론 공부를 잘하고요. 이 학생은 어떤 암기를 잘한다든가, 이 학생은 어떤 논리적 사고가 강하다든가, 거기에 맞게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성장하는 것을 체크해야 돼요. 단일 기준에 의한 평가는 경쟁 시스템이고요. 산업화 시대 경쟁 시스템이고, 이 모두가 성장하는 디지털 시대 공생의 모델에서는 상호작용으로 가치를 만들고,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도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 익히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교수가 강의를 안 하는 학생들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시스템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평가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매주 하니까 같이 리뷰를 하고요. 프로젝트를 리뷰하고 같이 나누고 그 평가 기준을 가장 큰 기준은 이 학생이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성장했느냐 아니냐를 평가합니다. 물론 이 미디어 업계니까 초중고부터 미디어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이 잘합니다. 관심이 많은 학생들, 해본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제일 잘하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 때부터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난 뭐 유튜브를 하겠다, 뭐 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잘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미디어 학과에 오는 학생들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하긴 하지만 잘하는 학생이라고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에요. 학기 초에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신입생인데 막 4학년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A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한 주, 두 주 가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데는 과제도 안 내요. 프로젝트 수행을 안 해요. 이러면 이 학생은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학과에 왔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배우려고 노력을 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해서 매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 이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가 기준을 다양화하는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 과마다, 교수마다 달라야 될 거예요. 제가 하는 방식을 다른 교수님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장에 있었고 학교에 왔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능하지만 학교에만 있는 교수들은 이 방법을 쓰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평가 기준도 교수, 선생의 특성과 학생들의 성향에 맞게 다양하게, 그리고 이것도 매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맞춤 교육, 그래서 다양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수와 학생이 매일매일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확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결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모든 교육기관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요, 24시간 365일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수와 교수가 연결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방학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방학은 산업화 시대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때 설정한 방학이 효용성이 없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학교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학기 초에 학생들하고 공개 단톡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소통을 할 수 있게 이 시스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인 교수나 선생의 노력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 학교나 전체 기관의 시스템이 어떻게 24시간 365일 교수와 학생과 학생이 교수와 교수에 연결되고, 그래서 항시 성장하는 모델, 일전에 말씀드렸던 일과 배움과 삶이 융합되는 그런 삶의 모델을 만들 건가, 이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